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국무위원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인데요. 특검의 구형 15년보다 무려 8년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양형의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 결정을 되돌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의됐다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고 국민의 용기로 막아낸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울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는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재판에서도 언급됐는데요. 내란도 아니었고 막아보려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에서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21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소식은 먼저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전남도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이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이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주 도청 동부청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예. 전남도의회 서동욱 특위위원장은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신대는 대장동보다 면적이 3배 넓고 인구는 2배가 많으며 이 수조 원의 개발 이익을 낸 사업이지만 이 주민들은 주차난과 교통난 등 이 과밀 학급에 시달리고 있다며 준공 전인 지금이야말로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개발 이익 환수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기존 계획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크게 늘어난 배경과 이로 인한 공공시설 축소 문제, 그리고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선월지구의 이 사전 협약을 통한 이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환수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에 나선 일부 패널들은 신대지구 개발 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개발 이익이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이 순천시가 개발 이익 환수금, 이른바 현금성 환수를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예. 이제라도 이 시행사로부터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가 실제 가능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이 법률 자문 결과 신대지구는 최초 승인 시점만으로도 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이 법이 바뀌기 전 사업이라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시행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또한 신대지구 개발이익금 환수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역시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환수 대상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일부 참석자들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개발 이익을 산정해 시민을 위한 재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대지구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선월 하이파크 역시 사전 협약을 통한 개발 이익 환수와 함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도의회 특위가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 순천시는 불참했는데 이 순천시는 신대지구 개발 분담금 부과는 준공 이후에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 관할 관청인 광양경자청은 이 준공 전이라도 개발 이익금 산정 용약이 끝나는 대로 이 중흥 측과 재투자 의무 이행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이 순천시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순천시와 경자청 또 지역 정치권이 각각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들을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이 이익이 진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를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 황금동에 연포 일반 산단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역 환경단체가 이를 두고 실상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산단이다 라면서 사업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만 환경포럼이 성명서를 내고 광양시 황금동 연포 일원에 추진 중인 연포 일반 산업단지가 사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초대형 폐기물 산업단지라며 산단 조성 사업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예. 이 광양만 환경포럼은 연포 산단은 전체 산업용지 가운데 32.5%가 이 폐기물 중간 처리 및 원료 재생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취나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 우려가 큰 업종 비중이 무려 61.3%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광양만 환경포럼은 연포 산단에 47,970제곱미터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와는 거리가 멀고 예. 또 매립장 사업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매립시설 설치 요건을 의도적으로 충족시켰다 이렇게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단에 이 산업 폐기물 처리 매립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산단 면적을 의도적으로 좀 충족했다라는 부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전직 공무원의 사업자 합류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광양만 환경포럼은 현행법상 5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는 이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없지만 이 사업자가 산단 면적에 약 3만 7천 제곱미터를 추가함으로써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지역 환경단체는 전직 광양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업자 측에 합류해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른바 관피아 구조 의혹도 함께 제기했는데 예. 이 전직 공무원들의 사업자 합류 논란과 관련해 광양만 환경포럼은 시민의 삶과 건강을 볼모로 한 부패 행위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광양만 환경포럼은 산단 예정지 인근 황금지구 2천여 세대 주민들이 정주 여건 악화와 이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에 현재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또 이미 해당 지역이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기존의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 추가 오염 시설의 유입은 환경 수용력의 한계를 넘는 결정이라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네, 광양 연포산단 관련된 얘기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수해경이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 바다에서 해양 오염 사고 얼마나 발생했는지 봤더니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고요. 네, 여수해양경찰서가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 총 37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고 이 전년 대비 사고가 3건이 증가했고 오염 배출량 역시 약 5.36kl로 전년 대비 1.96kl 약 57%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해양 오염 사고의 원인별로는 스위치나 밸브 조작 실수 및 유류 이송 작업 관리 소홀 등 인적 요인에 의한 부주의 사고가 15건으로 40.5%를 차지했고 예. 침수나 침몰 등에 의한 해난 사고가 12건 32.5%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해양 오염 사고가 17건으로 전체 사고의 46%를 차지했고 네. 오염 물질 유출량도
대형 화물선이나 유조선에 비해 소형 어선에서의 오염 사고가 2.37kg로 44.2%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보수해경은 이 관계 기관 간의 해양 오염 대응 체계를 내시로 하고 육상과 해상 24시간 사고 대응 체계를 유지해 신속한 초등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과 함께 해양 오염의 주요 유해 요소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늘 그렇듯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수도 이 정도면 진짜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버티시는지. 그러게요. 두 분은 뭐 여수, 추위 예. 많이 안 타세요? 그러니까 여수 살면서 춥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춥습니다. 근데 추위 정말 많이 타는 편이기도 하고 네. 전에 공부할 때는 서울 살았었는데 네. 어떻게 서울에서 살아남았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옛날 서울보다 지금 더 추운 것 같은데 예, 오늘 그렇다고 막 하더라고요. 날씨 막 영하 네. 뭐 15도 네. 막 이렇게 내려간 네, 거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유, 두 분 건강 관리 잘 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화제 판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화제의 판결은 전에 저희가 주제 토크로도 한번 다뤘던 사건인데요.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송 그리고 예. 지난 주제 토크에서는 1심 결과와 2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2심 판결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선고돼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폐암이라든지 이런 중증 질환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으니 그 원인을 제공한 담배사들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예, 그 당시에 저 얘기했을 때 이게 입증하기도 너무 쉽지 않고 여러 그 주체들이 좀 얽혀 있고 복잡한 사안이어서 쉽지 않다. 1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래서 패소를 하고 다음에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 항소심 판결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단 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흡연하고 폐암의 어떤 특정 질병 사이에 역학적 통계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개별 환자에 대한 법적인 인과관계와 그것이 또 담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네,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는 판결. 기각의 주요 원인 조금 더 좀 들어볼까요? 일단 행식적으로 항소심이 공단 청구를 기각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는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출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아프면 그 치료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급여를 지출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담배 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단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관계에 따른 법정 급여 지급이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여서 준 것이지 예. 담배 회사가 뭔가를 잘못해서 너희들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너희들이 그런 손해를 보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본 거고요. 네. 인과관계 문제인데요. 이제 이 항소심하고 1심하고 좀 다른 점인데 예. 일단 흡연과 폐암 이런 질병 사이에 역학적 통계적 관련성이 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어요. 예. 이 점은 확실히 달라진 점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역학적 통계적 관련성을 유의미하게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역학적 통계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정도에서 끝났는데 1심에서는 2심에서는 역학적 통계적 관련성이 있긴 있어도 예.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개별 환자에게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고 예. 또 세 번째로는 담배 회사의 책임을 구성하는 위법성 결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회사의 뭐 담배 설계나 표시, 경고,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들을 뭐 문제 삼았는데 예. 법원은 뭐 공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기각이 된 거죠. 그래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1심과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역학적 통계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네. 정도로 그렇습니다.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흡연과 폐암 등의 발생 사이에 역학적인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 그렇게가 이게 좀 1심하고 달라지게 나왔으면 결과도 좀 달라졌을 법도 한데. 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그런 어떤 상관관계랑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한 건데요. 이제 계속 말한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어떤 그런 역학적 통계적 관련성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려면 예. 개별 환자가 그 질병, 그 이제 개별 환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흡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적인 인과관계까지 입증이 되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개인별로 유전이라든지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생활 습관 등 어떤 다른 요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흡연만, 그러니까 단순히는 아니고 흡연 때문에 그 질병이 발생했다고 바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질병이나 의학적인 측면에서 역학적, 통계적 관점과 네. 법률상 법적인 건좀 인과관계는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하고 폐암 이런 중증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역학적인 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예. 그러니까 폐암이라는 것은 폐암이나 다른 중증 질환은 흡연이 아닌 다른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나 뭐 유전적인 요인, 어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흡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좀 그렇게 이해를 됐습니다. 하셔야겠어요. 예, 예. 이제 의학적인 것과 또 법적으로 뭔가 책임을 지는 정도까지의 네네. 그 별개다라고 본 거죠. 인과관계는 별개다라고 네. 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건강보험공단도 이제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방어 논리를 좀 이렇게 본인들의 주장을 막 이렇게 더 강화를 했을 텐데 그 주장 또한 그에 따른 담배 회사의 방어 논리 이것도 정리를 한번 다시 해주실까요? 일단 공단 측에서는 흡연이 폐암 등 이런 어떤 중증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공단 이제 막대한 치료비를 공단이 대신 부담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이제 담배 회사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도 이제 항소심 재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입증돼 왔다라는 주장을 계속한 거고요. 예. 담배 회사 측에서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고 질병이 발생하는 거에는 유전,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개별 환자들에 대한 법적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고 예. 그리고 담배 회사들은 경고, 표시 같은 이런 법령상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1심과 결과는 같지만 달라진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의학적인 상관관계 조금 있는 만큼 일부 항소심에서 좀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추가적인 소송을 풀어나가는데 이게 뭔가 키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 결정적인 키가 될 수는 키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아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소심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 부분은 분명히 1심하고 달라진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공단 측 논리를 전개하는 출발점 자체는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별 환자에 대한 법적 인과관계와 담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끝끝내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같은 구조의 소송을 이어나가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 그래서 항소심 판단은 이제 평가를 하자면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닫아버린 건 아니지만 네. 여전히 높은 벽을 남긴 그런 판결이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공단 측이? 공단 측에서는 벌써부터 상고 이유서도 준비 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고 당연히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개별 환자가 그 질병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용인이 당연히 있겠죠. 무조건 흡연 때문에만 딱 그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책임도 사실은 인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단은 이거를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 그
담배 회사 측이 비슷한 소송에서 좀 패소한 그런 소송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저기 북미 쪽에 많이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 주 정부들이 흡연 관련 의료비를 담배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예. 대규모 배상 합의를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2조 7천억 원대 규모의 합의를 최종 승인한 사례도 있었고 예. 미국에서도 뭐 이런 법적 어떤 소송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공공 목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대륙법 체계고 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영미법 체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기반이라든지 소송 구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라서 한국에 단순히 어떤 비교 대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공단 측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좀 희망 같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판단, 어떤 그 의학적, 역학적 인과관계, 뭐 상관성이 인정됐는데 그것까지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법률적인 인과관계 판단을 너무나도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이걸 법률적으로 다시 판단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일단 상고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 판단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항소심 판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다는 소식 좀 전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전 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겨라 송하진 변호사 자리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10년을 구형했지만 자, 이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를 할지 관심사였는데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를 한 상태고요. 오늘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직권 남용에 관한 1심 재판 결과 그리고 항소심 쟁점 사항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열린 재판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선 이 많은 분들이 체포방해 재판이라는 말이 붙어다 보니까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심판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 단순히 체포 과정에서 충돌만 다룬 재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두 가지 방향에서 형사 책임을 지는지 판단한 재판인데 네. 첫 번째로는 윤석열에 대한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실이 있는지 네. 그리고 그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예. 일단 첫 번째로 이걸 봤고 예. 두 번째로는 12상 계엄 당시에 예.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잖아요. 계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뭐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아니면 제고하자 뭐 이런 내용들, 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무위원 개개인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가 이루어졌을 때 이걸 방해한 것 하나 경호처 그리고, 직원을 동원해서 예.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요거 그렇습니다. 하나 요거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예. 특검의 기소 내용 중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보면은 재판부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차벽을 설치하고 저지선을 구축하고 또 인력을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요. 예. 그다음에 이 과정이 단순한 현장 판단이나 또는 경호 차원의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예. 대통령의 기조와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적극적인 방해 행위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 관련해서는 네. 12상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의원들이 계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질적으로 심의 또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네. 이는 뭐 단순한 회의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계엄법이 이제 보장하는 국무위원 개개인의 권한을 대통령이 직권으로 침해한 것이다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 밖에 또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 서류 손상,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죠? 일단 본인이 이제 어떤 체포를 방해를 했잖아요. 방해하게끔 지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를 했다. 그러니까 시켰다라는 거고, 공용 서류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 포고령 같은 거 이런 문서들 아니면은 이제 공적인 문서들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용 서류를 손괴하거나 손상시킨 죄, 이 모두 인정을 했는데, 이런 판단들을 종합을 했을 때 체포 단계부터 사후 대응까지 이어진 일련의 권한 남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5년을 선고를 했는데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이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이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한 권한남용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이제 고의나 직접성이 부족하다고 본 건데요. 자,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의 통치행위 또는 재량의 범주에 있다라는 이제 변론을 계속했었는데, 네. 이제 재판부도 그 범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과 개별 행위와 범죄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하고 예.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행위냐라는 부분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구분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기준이 비교적 굉장히 분명한데요. 예. 이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이 일정 부분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통치행위 그런 예. 부분 말고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부적절하다든지 아니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정도로 그런 죄가 되라고 한다면 그 한계를 명확히 넘었는지가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은 무죄라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고, 그리고 특히 또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 고의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이나 정황만 가지고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형사법의 대원칙이 범죄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정도로? 증명을 요해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민사 사건에서의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는 강한 심증이에요. 그러니까 80% 정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증명을 요한다면 예. 형사 사건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수준은 99.9% 정도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정이나 정황만 가지고는 유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비교적 굉장히 강력한 기준을 다시 세워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구형보다 조금 낮게 선고가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일단 형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시 또 후수를 하겠지만, 일단 뭐 개인적인 판단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재량의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에서 어쨌든 판결이 선고가 이루어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국민들은 개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법률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통치행위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또 경호권이 어디까지 있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인 쟁점이 바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그 경호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뭐 국무회의 운영 모두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통치권 내지 경호권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였다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는 않았고요.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경호권은 국가 기능을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권한이지 개인의 형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법 절차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권한은 아니다라고 이거는 분명하게 재판부가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항소심에서도
대해서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계속 이거는 대통령의 재량권 내지 통치행위 또는 그리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경호권의 범위에 허용된다라는 그 주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항소심까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대법원까지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실 인정을 하고요. 어떤 사실이 있었다, 어떤 사실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예. 그 사실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권한 행사 중에서도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헌법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인정했고 네. 그리고 반면에 또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죄 또는 불인정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거 법률적인 평가에 관련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한 권한 남용과 정치적 행정적 책임의 영역을 구분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소송입니다. 알겠습니다. 형량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형량 5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양형 기준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재량권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생중계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1시간 가량 이제 판결 이유를 말씀하시면 하는 거를 봤는데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 1시간 가량의 그 읽어나가는 판사님께서 네, 읽어나가는 맞아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이거는 그대로 10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또 들기도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그렇죠. 멘트를 또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거 법률상 뭐 처단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굉장히 높다 막 이런 굉장히 말씀. 그 말투가 좀 뭐랄까요? 쓰는 단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세다고 그런 느껴져서 말씀을 하시길래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면서 그러니까요.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렇지는 않았죠. 네. 최소한 10년 그대로 네. 나오겠다 싶었거든요. 네. 가장 이제 그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거는 초범임을 이제 뭐 다 두루 고려했다라는 맞아요. 그 단어 때문에 그러면 이런 비슷한 류의 범죄에서 초범이 아닐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또 논리를 하시던데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형 요소예요. 그러니까 해당 피고인이 뭐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동종 범죄 또는 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는 반드시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범임을 고려해서 5년으로 깎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이제 5년 이상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5에서 10년 사이 정도? 네, 그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또 양형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5년에서 10년 사이 이런 게 저는 잘 몰라서 혹시 판결을 하실 때 형량을 네. 이게 뭐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무슨 연수 같은 게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판사가 그냥 딱 쳐다보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딱 그 세게 때리고 뭐 예쁘면 그냥 봐주고 이게 아니고요. 네, 전보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객관식처럼 어떤 기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나열을 하다 보면은 예. 나중에 딱 정답이 떨어져요. 이거 사실은 그 판사님들 그 판사 되시기 전에 공부하거나 뭐 준비하실 예. 때 다 엄청 열심히 그 연습들 많이 하시는데 형량을 어쨌든 계산하는 법률상 그거에 대해서? 공고용 처단형의 범위, 공고용의 범위 이런 것들이 딱 나눠져서 그때 이번에 선고할 때도 우리가 선고할 수 있는 범위가 1년부터 뭐 10년까지다 이런 예, 식으로 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1년 6월부터 10년까지인가. 근데 그 안에서 뭐 적절하게 이제 양형 요소 참작해서 선고한다. 그러니까 재량의 범위만 정해져 있을 뿐 그 예. 범위는 딱 정해져 있죠.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익과 안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물론 뭐 구형량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5년의 선고 결과 판결이 다음 달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게 주재판 아니겠습니까? 이 혐의 이 재판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요? 다만 어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잘못된 것이다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없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뭐 이게 뭐 바로 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고의라든지 어떤 관여의 정도 예. 그리고 이 대통령이 권한을 개인의 안위와 신분 보전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 인정됐고 네. 헌법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어요. 네. 그러면 법원의 어떤 기본적인 시각이라든지 법리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동일 신급 내에서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그 개별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정도의 효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고는 하겠죠. 당연히 참고하겠죠. 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논리가 비슷하니까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어떤 대통령의 이건 사법권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네.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체포방해도 뭐 자기의 통치행위 내지는 경호권의 범위 내에서 다 허용되는 수준 정도였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 변에서는 좀 또 결이 또 아예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어긋나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얘기 나왔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에 관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항소를 한 상태인데 항소심에서의 법리 다툼도 치열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소심에서 제 생각에는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예. 법리적인 어떤 쟁점이 주로 이제 부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경호권의 범위, 개인의 형사사법 절차를 막는 단계까지 경호권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리고 두 번째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 특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경호처와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권한을 실제로 박탈당했는지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대통령이 재량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는지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들의 의무가 없는 일이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의의 관여 정도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될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정책적 기조라든지 형사 책임을 지는 지시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항소심으로도 가면서 이 재판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 구속된 피고인이기 때문에 예. 뭐 무한정 그렇게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달에 선고가 있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네. 대한. 그래서 그것도 뭐 병합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또 결정이나 지금 또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이런 문제도 있어서 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화진, 이결아 변호사, 부부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아전 법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코너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독특한 직업들, 여러 네. 직업들을 만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좀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직업 중에는 좀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런 노력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또 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굉장히 유명한 곳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유명한 곳이요. 네, 아마 술을 조금이라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의 SNS 알고리즘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오, 뭐죠? 네, 이제는 여수인보다 다른 지역 사람들 더 유명해진 여수의 한 율촌의 이 주조장 장종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주조장이라고 하면 네, 특정 술을 만드는 그렇죠. 막걸리죠. 막걸리, 네. 막걸리를 만드는 주조장의 대표분 만나고 오셨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그럼 오래된 곳인가요? 그렇죠. 3대 이어져 내려오는 주조장이라서 1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100년이요? 네, 지금 이 자리 이곳 그대로 100년이라고 합니다. 여수에 어디에 있는데요? 율촌에 있습니다. 율촌에. 네. 이 처음부터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중에 IMF를 맞으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할아버지가 하시던 막걸리 제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 전에는 내가 대기업에서 인사과장 했지, 인사과장. 그때 IMF 때 그 인원 정리하고 어쩌고 막 이러니까 이건 도저히 할 일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친구들을 잘라냈을 때 그 심정이 어쩌겠어. 우리 아버지가 일본서 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일본 책이 2권이 있었어. 그걸 이제 나 혼자 공부를 했지. 그거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춰보려고 그리고 그때그때의 이제 맛을 기록을 해. 고생했지.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만들고 먹어보고 해야지 알지. 그러면 모르지. 네, 장지홍 대표의 음성 듣고 왔는데 이분은 그럼 할아버지 이후에 물려받아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지금 겁니까? 26년째 하고 계세요. 제가 그 알고리즘에 뜬 영상들 이제 어떤 영상인지 좀 잠깐 봤더니요. 네. 다들 정말 그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막 몇십만, 몇백만 회씩 막 터진 영상들이더라고요. 네, 꽤나 맞아요. 유명하고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싸다. 그렇죠. 이게 리터당 1,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10,000원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터당 1,000원이에요. 어떤 통에 담아가세요? 그 우리 약수통 갈 때 그 통 있죠? 그냥 플라스틱 그 투명통 저희 이런 거 말통이라고 하잖아요. 말통. 네, 그 통을 가지고 하나에 오세요. 뭐 한 5리터짜리. 그렇죠. 그럼 그 뭐 1,000원어치만 사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 5천짜리 사갖고 가시는 거죠. 기본으로 여기는 많이 가지고 가세요. 아 그럼 10리터짜리를 10,000원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가고 가시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먹어요? 이곳이요. 아침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2시 30분에 종료가 돼요. 네. 2시 반 이후에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아요. 와 일찍 문 닫으시네요. 네, 사장님께서 혼자 막걸리를 빚고 또 혼자 판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소소하게 운영하면서 맛있는 막걸리를 많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그런 마음에서 아직까지 옛날 가격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나가 그 기간은 모르겠는데 15년 전 가격을 받고 있을 거야 아마. 다른 양조장들 단가 인상을 한 5번 정도 했을 때 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냥 이러기가 싫으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세무서 서류 갖다 주고 뭐 해야 돼. 귀찮으니까 그냥 손해 안 보고 그냥 하면 되지 뭐. 다 전부 이렇게 가게나 어디 마트 이런 데 배달해 갖고 하는데 우리는 난 그걸 안 하잖아 지금. 갔다가 배달하고 뭐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사람 한 사람 쓰면은 최소 한 달에 300원 들어가요. 그 배달 안 오고 그러니까 그거서 이제 커버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다른 유통 과정을 확 줄이고 인건비도 아끼면서 대신 막걸리 가격을 싸게 판매를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네. 자, 막걸리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네. 이 막걸리는 언제가 제철이라고 합니까? 직접 만드시니까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게 있나요? 맞아, 있어요. 그래요. 가을하고 봄이 가장 제철이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온도 변화가 없다고 해요. 아. 이 막걸리가요. 온도하고 뭐 이런 습도가 가장 맛을 결정하는데 이게 가장 없을 때가 봄, 가을이라고 해요. 변화가 크지 않을 때. 또 한 가지 있다면 이게 커피 같은 것도 사람이 내릴 때가 가장 다르잖아요. 네. 막걸리도 사장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내릴 때 그 기분과 그렇죠. 이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달라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하는 것도고 겨울에 하는 것도고 봄 가을에 하는 것도고 다 틀리지 제조 방법이. 밀가루는 물을 얼마나 반죽할 때 더 많이 찌냐 그리고 스팀으로 찔 때 어떻게 찌느냐 그리고 시간을 얼마를 두느냐 그게 틀리지. 봄 가을이 제일 맛있다고 봐요. 봄 가을은 온도 걱정을 안 하거든. 여름 겨울은 온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여름이 제일 걱정이야. 여름에는 장사 안 하는 게 나아.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 빨리 먹든지 해야지. 만들고 나서 술을 걸러놓은 걸 재성이라 그러는데 술을 걸러놓고 나서 3살 후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근데 여름에는 뭐 걸르자마자 하루 한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금방 숙성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겨울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먹어야 맛있어. 네, 언제 먹어야 가장 맛있는지 계절 그리고 또 막걸리를 만들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야 좀 숙성이 가장 잘 되는지까지 팁을 좀 주셨습니다. 겨울은 일주일 뒤입니다. 그리고 보통 봄, 가을은 한 3일 정도 네. 후고 여름에는 바로 먹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와, 여기 정말 그 율촌의 작은 주조장인데 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심지어 뭐 오픈런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워낙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택배로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아, 많이 택배를 기다리셔야 돼요. 받기도 하시나요? 네, 겨울엔 좀 한가지긴 했는데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정말 전화 주문 때문에 전화 불이 날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래도 바쁘지만 행복했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안 오는 데가 없지. 새벽 3시, 4시 출근. 택배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택배가 한 2달치가 밀려버린 거야.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술도 만들어야지. 술 사러 온 사람은 술도 팔아야지. 대전서 직접 사러 왔어요. 택배가 안 된다는 게. 그 부산의 아가씨들은 4번을 왔어요. 술을 사러. 3번을 허탕치고 한 번밖에 못 사갔어. 술이 9시 반 10시 되면 다 떨어져 버렸거든. 그때 되면 줄을 서갖고 술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한 사람이 막 20리터짜리 5통도 사가고 20리터 5통 사가시면 그거 다 어떻게 드시려고.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막걸리를 빚어 오시는데 본인을 보고 철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새벽 나와서 쌀도 뭐 담그시고 술도 담그시고 한데 하지만 이 철인이기 전에 3대 이어서 이 일을 해온 것 자체가 자부심이고 또 26년째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3대째 내가 한다는 그런 게 상당히 참 좋았지. 그게 그런 생각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러면서 그게 참 좋아. 그리고 이 손님들이 술을 먹고 술 맛이 특이하다 그러면서 다른 데 술 같지가 않다 이 말. 대기업체의 술 맛보다도 100배 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거지. 만일에 이제 내가 나이 먹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대신 다음에야 할 사람한테 아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줘요. 이 3대가 막걸리를 만들어 온 만큼이나 오래된 시골의 고택에서는 오늘도 장종 씨의 정성 가득한 구수한 막걸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오늘은 100년째 이어오고 있는 여수의 유명 막걸리 주조장 만나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21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